추석 연휴 첫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급히 작은 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부부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는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치고 아들 도연이는 여행용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죠. 어디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번 추석에 발리 가기로 했다고요. 요즘 누가 명절 챙겨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그럼 나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푹 쉬시면 되잖아요. 송편도 안 만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일주일 뒤에 올게요. 아들은 제 눈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 시간 늦어. 다녀올게.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나가버렸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주 강민이는 처가 식구들이 전날 데려갔더군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말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들 부부와 손주와 함께 사는 평범한 시어머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30평짜리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걸요. 제가 20년 전에 남편 보험금으로 산 집입니다. 아들 부부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처가 식구들까지도 저를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집을 통째로 팔아버릴 줄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인지 집에서 편히 누워서 듣는지 댓글에 지역이나 상황을 남겨주시면 개별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매일 이런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추석 아침,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가버렸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믿어지긴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며느리가 말했으니까요. 어머니, 우리 내일 새벽에 나갈 건데 어머니 깨우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갈게요.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으시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더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추석 아침치고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음산한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제가 준비해둔 송편 반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이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빚으려고 준비한 거였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한 한숨이었을까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제가 어제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죠. 아들 부부 입맛에 맞춰서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 10년 전만 해도 이 방은 제 아들 도연이의 방이었습니다.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면서 저는 안방을 내어줬습니다.
신혼인데 젊은 사람들이 큰 방 써야지.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때는 정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고맙다고 인사했었죠. 딱 한 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작은 방이 제 영역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 싱글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잔고는 80만 원 정도. 지난달에 손주 학원비 20만 원 보탰고 명절 음식 재료비로 30만 원 썼으니까 이 정도 남은 겁니다. 연금은 70만 원인데 그것도 이번 달 말에나 나오죠. 에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자 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아, 너 지금 뭐해? 우리 오늘 공원에서 모이기로 했잖아. 다들 차례 지내고 나올 건데 너도 일찍 끝나면 나와. 아,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집은 차례를 안 지낸다고요? 아들 부부가 여행 가버렸다고요? 나는 좀 이따가 갈게. 그래,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무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신발장 위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대출 받으려고 뗐던 건데 은행에서 거절당한 후로 그냥 거기 놔둔 거였죠. 왜 거절당했냐고요? 이 집이 제 명의였거든요. 저는 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말순.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자 김말순. 그래, 내 집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작은 방에서 지내야 하지?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돈으로 반찬 만들고 내 돈으로 손주 학원비 대고 그런데 왜 나는 얹혀 사는 노인네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중개를 검색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믿음 공인 중개사. 거기 사장님이 박 대리라고 친절하기로 소문났었죠.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믿음 공인 중개사입니다. 저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장 좀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아, 오늘이 추석인데요. 저 혼자 있거든요. 지금 당장 결정하고 싶어서요. 박 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명절인데도 놀 곳이 없는 아이들이겠죠. 우리 손주 강민이는 지금쯤 처가 식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있겠네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강민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야기를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58살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32의 나이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죠. 신부는 박지연. 28살에 똑 부러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첫 상견례 때 저는 지연 씨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차분했거든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 오빠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지연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우리 잘해보자.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어때? 좋더라. 너 정말 복 받았다. 도연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청첩장 돌리고 예식장 예약하고 신혼집도 알아봤죠. 그런데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에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아니, 엄마. 지금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엄마도 혼자 사시잖아. 우리가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을까? 사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저는 30평짜리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좀 외롭긴 했죠. 그래도 신혼인데. 엄마, 지연이도 괜찮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좋다고 했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럼 그렇게 하자. 대신 너희 둘은 안방 쓰고 나는 작은 방 쓸게. 엄마, 그건 안 돼. 엄마가 안방 쓰셔야지. 아니다. 신혼인데 젊은 사람들이 큰 방 써야지.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방이면 충분해.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 있던 제 옷들을 작은 방으로 옮기고 화장대도 옮기고 침대도 싱글 침대로 바꿨습니다. 도연이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괜찮지. 이 정도면 엄마 혼자 쓰기 딱 좋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20년 넘게 썼던 안방이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살던 그 방.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예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 씨가 정말 예뻤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 씨가 다시 한번 인사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딸처럼 편하게 지내렴.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인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연 씨는 출근하기 전에 꼭 제 방에 들러서 인사했고, 퇴근하면 어머님, 오늘 뭐 드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놨죠. 도연이 입맛은 제가 아니까 지연이 입맛도 금방 파악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 진짜 맛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도 해줄게. 그렇게 서로 챙겨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응, TV 보고 있었어.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보시면 안 돼요? 저희 오늘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엄마가 뭐 좀 준비해 줄까? 아니에요. 배달시킬 거예요. 그냥 방에 계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놀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친구들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불편하지 않아?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괜찮아. 대박, 나 같으면 못 살겠다. 맨날 눈치 보일 것 같은데. 에이, 우리 시어머니는 착하셔.
그냥 방에만 계시거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냥 방에만 계시거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작은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뭔가 눈치가 보였거든요. 도연이는 출근하고 지연도 출근하면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고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아들 부부 집에서 사시는 거야? 아니, 우리 집이야. 같이 사는 거지. 아, 그래도 좋겠다. 아들 부부가 모셔드리잖아. 모셔드린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인데 왜 사람들은 제가 얹혀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말순 씨. 요즘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계시죠? 네, 뭐. 얹혀 살 때는 조심해야 해. 괜히 며느리 비위 거스르면 안 되잖아. 얹혀 살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라고, 제 명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면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에 놓인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소유권자 김말순.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버틸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도연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네, 지금 8주래요. 어머님, 앞으로 좀 힘드시겠어요? 뭐가 힘들어? 이런 게 어디 힘든 일이니? 엄마가 다 챙겨줄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임신 석 달째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당연히 며느리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미역국 끓였어. 조금만 먹어봐. 어머님, 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뱃속에 아기 있잖아. 지연은 마지못해 한두 숟가락 먹고는 다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다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이 안 되면 콩나물국, 그것도 안 되면 닭죽. 뭐라도 먹일 수 있는 걸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도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연아, 지연이 입덧 심한데 내가 좀 챙겨줘야지.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더 잘하시는데. 그래도 남편이. 엄마, 나 회사에서 진짜 바빠. 승진 심사 기간이라고. 아들은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어도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지연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발이 너무 부어서 그러는데 마사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등 좀 긁어주세요. 어머님, 약국 가서 소화제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전부 들어줬습니다. 임신부니까요. 힘드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는 왜 안 하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지연 씨 친정 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사돈댁,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사돈댁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고생 많이 했죠? 임신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돈댁이 잘 챙겨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제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사돈댁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돈댁. 출산하면 산후조리 저희가 데려가서 할 거예요. 산후조리원 예약했거든요. 아, 네. 한 달 동안 손주를 못 본다는 게 아쉬웠지만 산후조리원이 더 좋기야 하겠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엄마, 우리 강민이에요. 도연이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제 손주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또 한 생명이 태어났구나. 우리 도연이가 아빠가 됐구나. 잘했다. 우리 도연아. 정말 잘했어.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내고 지연이와 강민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신생아는 2~3시간마다 깼습니다. 밤에도 계속 울었죠. 지연이는 수유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낮에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좀 자거라. 엄마가 볼게. 그렇게 낮에는 제가 강민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밤에는 지연이 수유를 했지만 강민이가 계속 울면 결국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강민이가 안 자요. 저는 작은 방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강민이를 안아서 달래고 트림시키고 다시 재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4시, 5시가 되곤 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강민이가 깨면 또 안아줘야 했습니다. 어머님, 장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분유랑 기저귀 떨어졌어요. 어머님, 강민이 옷 좀 빨아주세요. 어머님, 강민이 목욕 좀 시켜주세요.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이가 100일이 됐을 때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강민이가 이렇게 잘 컸네. 지연아, 내가 고생 많았다. 엄마, 나는 괜찮아.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말에 사돈댁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돈댁이 워낙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니까. 할머니가 돌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무인 것 같은데. 100일 잔치가 끝나고 친정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지연 씨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지연에게 봉투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이거 용돈이야. 힘들 때 쓰고. 엄마 고마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처가에서는 용돈도 주는구나.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연금 70만 원에서 강민이 분유값 15만 원, 기저귀값 10만 원을 쓰고 나니 45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강민이는 점점 자랐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강민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부엌에서 강민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가져갈 김밥이었죠. 할미, 나 배고파. 강민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 할미가 지금 밥 차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싫어. 지금 당장. 강민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부쩍 고집이 세졌거든요.
강민아, 할미가 빨리 할게. 조금만. 안 돼. 지금. 야, 강민아. 안방에서 며느리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 들어. 할머니 힘들잖아. 그러고는 다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일어나서 달래줄 생각은 안 하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강민이 앞에 우유를 따라줬습니다. 자, 이거라도 먼저 마셔. 강민이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바로 쏟아냈습니다. 맛없어. 다른 거.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허리가 아팠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5살 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니 아침 9시였습니다. 도연이와 지연은 벌써 출근한 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식사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걸까요? 오후 3시 강민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와 계시더군요. 어머, 말순 씨. 오늘도 오셨어요? 네, 며느리가 일하니까요. 그래도 매일 오시네요. 며느리 복 많아요. 복이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미, 나 학원 가야 해. 무슨 학원? 영어 학원. 엄마가 등록했대. 그래.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학원비는 또 얼마나 될까요? 학원에 데려다주고 2시간 뒤에 다시 데리러 가고 집에 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불고기와 된장찌개, 며느리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저녁 7시 반, 도연이와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차렸어요? 응, 방금 다 됐어. 씻고 나와.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민이는 불고기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친구 생일 파티 가고 싶어. 그래. 그럼 할머니가 데려다 주시겠지? 지연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내일 내가 병원 가야 하는데. 어머님, 무슨 병원이세요? 아니, 정기 검진 받으려고. 그거 다음에 가시면 안 돼요? 강민이 친구 생일인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자 언니였습니다. 말순아,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오랜만에. 언니, 나 내일 강민이 파티에 데려가야 해서. 또, 너 요즘 매일 손주 보는 거 아니야? 뭐? 며느리가 일하니까. 아니, 말순아. 너도 좀 쉬어야지. 내가 공짜 베이비시터야? 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나 먼저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반쯤 하얗게 샜고요. 68살. 이 나이에 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안방에서는 도연이와 지연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 여행 가자. 추석에? 엄마는? 엄마는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
요즘 명절 안 챙기는 게 트렌드야. 그래도, 에이, 우리도 좀 쉬어야지. 맨날 일만 하는데, 쉬어야 한다고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언제 쉬지? 다음 날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이를 생일 파티에 데려갔습니다. 파티장에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 혼자였죠. 어머, 할머니께서 오셨네요? 강민이 친구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며느리분 참 편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다 봐주시니까. 편하다고요? 저는 또 웃었습니다. 웃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미, 나 저 장난감 사고 싶어. 강민아, 다음에 사줄게. 싫어. 지금 사줘. 할미가 지금 돈이 없어. 거짓말. 할미 지갑에 돈 있잖아. 강민이가 제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강민아, 하지 마. 순간 지갑이 떨어지며 카드와 현금이 쏟아졌습니다. 10,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1장.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른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연금 70만 원에서 강민이 학원비 30만 원, 생활비 20만 원을 쓰고 나니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티지?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우리 이번 추석에 발리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추석에? 네. 요즘 명절 안 챙기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여행 가려고요. 그럼 나는? 그러자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송편도 안 만들어도 되고 차례 음식도 안 준비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명절인데. 에이,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명절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여행 가잖아요. 아들 도연이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쉬고 싶어? 쉬고 싶다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이는? 강민이는 저희 친정에서 데려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셔서요. 다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제 의견 따윈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럼 나 혼자 여기 있으라고? 어머님, 좋은 기회잖아요. 혼자만의 시간 가지세요. 저도 정말 부러워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도연이와 지연이 캐리어를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선크림 챙겼어? 응, 다 챙겼어. 우리 일주일 동안 푹 쉬자. 일주일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봤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눈물 흘릴 기력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급히 작은 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디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발리 가기로 했다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그럼 나는? 어머님은 그냥 여기서 푹 쉬시면 되잖아요. 송편도 안 만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일주일 뒤에 올게요. 아들은 제 눈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 시간 늦어. 다녀올게. 딸깍.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가버렸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5분. 아직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제가 준비해둔 송편 반죽이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같이 빚으려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어제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죠. 며느리가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여행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이 공간. 10년 동안 제가 살았던 이곳.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고 15만 원. 이번 달 강민이 학원비 30만 원 내고 명절 음식 재료비 20만 원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에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 신발장 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서 그 위에 놓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소유권자 김말순.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 집.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내 집인데 왜 나는 작은 방에 갇혀 있지? 내 집인데 왜 나는 명절에 혼자 버려졌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돈으로 반찬 만들고 내 돈으로 손주 키우고 그런데 왜 나는 취급도 못 받는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중개를 검색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앞 믿음 공인중개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믿음 공인중개사입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그 아파트요? 요즘 시세가 좋은데요. 근데 오늘이 추석인데.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저 혼자 있거든요. 지금 당장 계약하고 싶어서요. 박 대리가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이제 정말 끝내자.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 모두가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에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1시간 후 저는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꽝! 빨간 주인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김말순. 제 이름이 이 집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잔금은 다음 달 15일에 들어옵니다.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족분들께 말씀하셔야 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긴 한가요? 박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공항에 내린 아들 부부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리에서 푹 쉬었으니까요. 여보, 진짜 좋았다. 우리 내년에도 가자. 며느리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명절은 여행이 답이야. 아들 도연이도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둘은 여행 사진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엄마한테 사진 좀 보여줘야겠다. 어머님 혼자 계셨는데 심심하셨을 거야. 우리가 맛있는 거라도 사다 드려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전화하지 않았더군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가 요금을 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야? 지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 앞에 큰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뭐야? 옆집에서 이사하나? 도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사 준비하는데요. 댁이 누구신데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아, 네. 근데 집주인 할머니께서 이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집주인 할머니? 도연이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삿짐 센터가 와 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준비 중이야. 뭐? 이사? 누가? 나 이사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사를? 갑자기가 아니야. 일주일 전에 이미 계약했어. 일주일 전이요? 그럼 우리 여행 가기 전에요? 응. 너희가 날 혼자 두고 떠나던 그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갑자기 이사를 가면 우리는 어디 살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너희 갈 곳 찾으면 되지.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거 봐. 서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이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엄마 명이야? 그래.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명이었어. 너희 아버지 보험금으로 20년 전에 산 거야.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어머님 집이었다고요? 응. 근데 너희는 나를 얹혀 사는 노인네로 만들었지. 아니, 그럼 지금까지.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집에 얹혀 산 거야. 내가 안방을 내어줬고, 내가 너희 밥을 차려줬고, 내 돈으로 손주를 키웠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추석에 날 혼자 두고 여행 갔지?
송편도 안 만들어도 돼서 좋다고 했지?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작은 방에 갇혀서 너희 눈치 보면서 내 돈 쓰면서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 엄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마.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10년 동안 쌓인 게 미안하다는 말로 풀려?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 집이 어머님 명의인 줄 몰랐다고?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는 건데? 그게 저희가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 내 명의니까 안 됐던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때도 내가 신용불량자인 줄 알았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내렸습니다. 어머, 말순 씨.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 셋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사 가요. 어머, 그럼 아들 부부는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아주머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말순 씨가 나가시면 애들은 어디서 살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그럼 이 집이 말순 씨 명의였어? 얹혀 산 게 아니었구나? 그럼 그동안 며느리가.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가 절규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전세금도 없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돈댁에 가면 되잖아. 추석 때 강민이 데려간 곳. 엄마, 제발. 나 바쁘다. 이사 준비해야 해. 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짐들 다 새 집으로 가는 거 맞죠? 네, 다 가져가 주세요. 작은 방에 있던 제 짐들. 옷장, 화장대, 싱글 침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흔적이 이렇게 작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안방을 둘러봤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살던 그 방. 10년 전 아들 부부에게 내어줬던 그 방.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아들 부부가 캐리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처럼. 집을 잃은 아들 부부는 결국 사돈댁으로 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신세 지겠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료 사돈, 우리가 남인가요? 편하게 지내세요. 사돈댁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강민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좋다고 하는데 뭐. 사돈댁 어머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강민이었습니다. 할미, 나 배고파. 새벽 6시. 강민이가 외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민아, 지금 몇 시인데? 엄마한테 가. 엄마는 자고 있어. 할미가 밥 줘. 에휴, 알았어. 할미가 할게. 사돈댁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였죠. 강민아, 뭐 먹을래? 나 엄마가 해주던 김밥. 김밥? 아침부터 김밥을 어떻게 싸? 싫어. 김밥 아니면 안 먹어. 강민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때 사돈댁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아직 새벽인데. 강민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지연이는 뭐해? 엄마가 챙겨줘야지. 자고 있대. 뭐? 사돈댁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이가 일어났을 때는 9시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괜찮아. 근데 강민이 너무 일찍 일어나더라. 앞으로는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사돈댁 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사돈댁 어머니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아들 부부 옷, 강민이 옷, 침대 시트까지. 에휴, 이게 다 언제 생긴 거야. 중얼거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지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낮에 우리 일하잖아. 퇴근하면 피곤한데. 바로 그때 사돈댁 어머니가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이 빨래들 내 거 맞지? 아, 네. 내가 좀 개. 나도 피곤해. 빨래 바구니를 안방 바닥에 내려놓고 사돈댁 어머니는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은 빨래 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사돈댁 아버지가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사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님.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 이번 달 공과금 좀 받는데 말이야. 평소보다 2배가 나왔더라고. 아, 그리고 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강민이 학원비도 있고, 사돈댁 아버지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만 대충 150만 원 정도 더 나간 것 같아.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좀 보태줘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와 지연이는 안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생활비 150만 원이면 우리 월급에서 거의 절반인데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가 얹혀 사는 건데. 얹혀 산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도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2달째 사돈댁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도연이 엄마, 사돈댁 어머니가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강민이 옷 좀 챙겨줘. 매일 내가 챙겨주는데 나도 피곤하다. 아, 네. 죄송해요. 그리고 저녁 반찬도 좀 만들어. 맨날 내가 하면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사돈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사돈댁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좀 안 맞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에이, 됐어. 그냥 먹자.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 달째 사돈댁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사돈댁 아버지가 사돈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커서 안방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해놓고 강민이도 손이 너무 많이 가. 맨날 우리가 봐야 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내잖아요. 150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도연이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댁 아버지가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사돈. 네, 아버님. 우리도 이제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 죄송합니다.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금은 있나? 그게 도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그래. 냉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 뭐해. 이미 늦었는데. 엄마, 제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돌아가? 어디로? 그 집은 이미 팔렸어. 그럼 엄마 새로 사는 집에서 안 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연아, 너 이제 40이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작은 방에 갇혀서 너희 눈치 보면서 내 돈 쓰면서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단 한 번도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본 적 없어. 죄송해요, 엄마. 이제 너희가 느껴봐. 얹혀 산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건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이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래? 안 된대. 우리 혼자 알아서 살래.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정말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김말순이었습니다. 따뜻한 카페라테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케이크 나왔습니다. 젊은 카페 직원이 딸기 케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천천히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이런 게 여유구나.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작은 전셋방을 얻었습니다. 15평짜리.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안방도 제 거였고, 부엌도 제 거였고, 거실도 제 거였습니다.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저도 아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앞으로 1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말순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영자 언니였습니다. 언니. 어머, 여기 있었네. 찾았다. 영자 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완전 동안됐어. 그래요? 진짜야.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묵은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런가 봐요. 아들 부부는 어떻게 됐어? 글쎄요. 사돈댁에서 나왔다던데 어디 작은 월세방 얻어서 산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거 참. 영자 언니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저 안 불쌍해요. 응?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손주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후회 안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들의 인생에 들러리로만 있었죠. 이제는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싶어요. 영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순아,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영자 언니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노래방에 갔습니다. 말순이가 한 곡 해. 제가요? 그래.
오늘 주인공 말순이야.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방 화면 속 가사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아, 진짜 좋다. 너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제가 행복해서 그래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알미. 작은 목소리. 강민이었습니다. 강민아? 할미, 나 강민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강민아, 어떻게 전화했어? 엄마 핸드폰으로 했어. 엄마는 지금 자고 있어. 그래. 근데 왜 전화했어? 할미, 보고 싶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미 집은 어디야? 나 할미 집 가고 싶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강민아, 응? 할미도 우리 강민이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럼 내일 만날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민아, 할미가 말해줄게. 할미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 그리고 할미는 이제 할미 인생을 살기로 했어. 무슨 말이야? 할미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는 없어. 이해해 줄 수 있지? 강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미는 언제나 우리 강민이 편이야. 강민이가 힘들 때, 할미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 알았지? 응. 그리고 강민아,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려. 지금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드실 거야. 할미는 우리한테 화났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났다기보다는 이제 할미도 할미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알겠니? 응, 알겠어. 착하지, 우리 강민이. 할미가 너무 사랑해. 나도 할미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강민아. 하지만 할미도 살아야 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이 보이다니.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니었죠. 저는 경기도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행 팜플렛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친구들과 제주도에 가기로 했거든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떠나는 진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곰팡이 자국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천장이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68살의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이제는 아무도 제 시간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이는 작은 월세방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이렇게 했구나.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준비하셨구나. 거실에서는 지연이가 강민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할미가 해주던 게 더 좋았어. 강민아, 이제 엄마가 할미야. 엄마한테 물어봐. 지연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못된 짓 했던 것 같아. 나도 알아. 이제야 알겠어.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할까? 글쎄, 엄마가 받아주실까? 두 사람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과도 이미 늦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정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통쾌한 복수가 가장 늦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